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영토가 없지만 헌법이 있고 독자적인 자동차 번호판이 있으며 여권도 발행하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로 불리기도 하는 몰타 기사단. 몰타 기사단은 십자군 9호 기사단의 후예입니다. 십자군 3대 기사단이었던 템플 기사단, 9호 기사단, 그리고 튜턴 기사단. 1291년 아크레 공방전에서 대패하며 십자군의 전성기는 끝나게 됩니다. 템플 기사단은 이후 프랑스 왕에 의해 반역죄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고, 9호 기사단은 로도스 섬, 몰타 섬으로 거처를 옮겨가며 이슬람을 상대로 해적질을 하면서 명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나폴레옹에게 항복하며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법상 국가로 대접받으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십자군 3대 기사단 중 튜턴 기사단은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튜턴 기사단은 제3차 십자군 당시 오스트리아 레오폴트경을 따라왔다가 팔레스타인에 남겨진 독일인들을 주축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들이 독일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음에도 십자군이 된 건 성전을 해야만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십자군이 되긴 했지만 튜턴 기사단은 어디까지나 독일인들의 군대였습니다. 튜턴 기사단 중 일부는 일찌감치 동유럽 슬라브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영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성전의 상대인 이교도는 중동 지방에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튜턴 기사단은 이 성전의 과정에서 프로이센 공국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유럽에서 위세를 떨치던 튜턴 기사단은 15세기에 들어서며 기세가 약해졌고 결국엔 서프로이센 지역을 폴란드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1525년 튜턴 기사단장 알브레이트는 루터파로 개종했고 단장이 신교도가 된 튜턴 기사단은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사촌인 기사단장 알브레이트는 세속군주가 됐고 폴란드 관할에 있던 기존의 튜턴 기사단 영지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가문 호헨촐레른 일가가 바로 프로이센의 모태입니다. 원래 호헨촐레르는 독일 남부 뉘른베르크를 근거로 하는 작지만 부유한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일개 뉘른베르크 성주에 불과했던 호헨촐레른 일가는 15세기 초에 브란덴부르크를 구입하며 레벨업하게 됐습니다. 브란덴부르크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출권을 가진 7대 선제후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선거로 선출됐다고 막연히 알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출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1356년 카를 4세가 반포한 금인칙서에 따라서 뽑도록 돼 있었습니다. 금인칙서 혹은 황금문서라고 부르는 이 제국의 법령에는 7명의 선제후가 황제를 선출하는 방식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선제후 중에 대장격인 마인츠 대주교가 회의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보통 3달 이내로 회의를 소집해서 1달 이내로 합의했는데 1달이 지나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빵과 물만 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제후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모였고 비용은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이 부담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프랑크푸르트는 카롤링거 왕조 때부터 이미 유명한 상업도시였습니다. 표를 던지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트리어 대주교, 쾰른 대주교가 차례대로 표를 던지면 뒤를 이어 세속 선제후 4명이 투표했습니다. 의장인 마인츠 대주교가 마지막 표를 행사하는 캐스팅 보트를 가졌습니다.
금인칙서는 400년 후 나폴레옹에 의해 제국이 사라질 때까지 유지됐습니다. 황제는 금인칙서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하게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연장자가 거의 독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공 합스부르크 가문은 실선제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선제후의 가치는 유형적으로도 무형적으로도 막강했습니다. 유형적으로 누린 특권은 영진의 재판권, 광산 채굴권, 화폐 발행권, 관세 징수권 등이었으며 황제의 호출에 응하지 않을 권리와 황제에게 소환되지 않을 권리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황제의 선출권이었습니다.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요즘과 달리 당시에는 금권 선거가 당연했으니 가장 큰 협상 카드였죠. 선거를 빌미로 선제후는 다음 황제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땅부자 왕 카를 5세는 선제후를 매수하느라 약 85만 길더를 썼는데 당시 교사의 연봉이 4길더가 안 됐다고 하니까 후보들에겐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유력한 군주의 자금줄이 되어준 이들은 그 보답으로 여러 특권을 가져갔습니다. 카를 5세의 자금줄이었던 푸거는 합스부르크 영내의 모든 광산 채굴권을 독점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혜택이 있는 선제후권이 딸려있는 브란덴부르크를 구매했으니 호헨촐레른 가문은 야금야금 재산과 영토를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휴턴 기사단이 떠난 프로이센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 프로이센 공국 국왕인 홀란드 왕실과 혼인했고 혼인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프로이센 공국의 상속인으로 하도록 홀란드 의회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친척 관계인 프로이센 공작 알브레이트 공의 후손들과도 계속 혼인을 이어갔는데 다른 가문과의 혼인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며느리의 여동생과 재혼까지 할 정도였어요. 물론 이 정도야 유럽 왕실에서는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요. 브란덴부르크 선제 후 호헨촐레른 가문은 계속해서 파워업 했지만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획득한 영토의 위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위치가 멀다는 건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지역이란 의미이니 서로 연관성도 없었고 각 점령지에서 브란덴부르크의 요구를 잘 들어줄 가능성도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엔 정말 큰 문제였던 종교도 영토별로 달랐는데 마구잡이식 혼인이 이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1618년 독일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브란덴부르크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넝쿨의 역사 이야기, 프로이센의 기원은 계속 이어집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